명도를 빨리 하게 되면 매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아져서 수익률이 좀 높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명도는 확실히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양쪽이 뭐 이득 보는 것보다는 양쪽이 전부 다 손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부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칭 타칭 명도의 달인이라고 불려지는 명다리 법무사 이범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명도의 달인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 하셨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명도를 진행한 건수라면 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수천 건 한 것 같은데요. 올해만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 다 끝났거나 진행하고 있는 게 한 70건 정도 됩니다. 70건 네, 6개월 맞습니다. 동안 뭐 한 달에 한 10개 이상 하시는 거네요? 더 하는 때도 있고 처음부터 명도를 좀 잘 하셨나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15년 전에 16년 전에는 제가 낙찰을 받고 나서 명도를 직접 협의를 하러 갔던 적은 있었어요. 뺨도 맞아본 적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가서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뺨도 한 대 맞고 소금도 뒤집어 쓰고 오로지 그냥 명도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직진하다 보면 상당히 부딪히게 되거든요. 법무사 되고 나서 일주일에 뭐 수백 개씩 하면서 자동적으로 집 가서 두들기가 없으면 문 따가 들어가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이 많이 빠졌어요. 어느 순간 되로부터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객관적이 돼버리더라고요. 사실 이제 명도가 또 수익률과 연관이 좀 있잖아요. 명도의 중요성 이거 한번 또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도를 빨리 하게 되면 매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아져서 수익률이 좀 높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명도는 확실히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명도를 잘하면 경매보다 공매 쪽으로 좀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경매보다는 입찰가도 좀 저렴하고 공매가 그리고 경쟁률도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나 경매는 인도명령 절차라는 게 있고 공매는 인도명령 절차가 없어요. 경매는 잔금하는 당일날 인도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인도명령 나오는 동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니까 협의를 하려고 계속 찾아보면서 이사일 맞추고 비용을 맞추면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바로 계고정을 붙일 수 있고 계고정 붙이고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본집행을 하게 되면 한 달 반 정도면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이 없기 때문에 잔금 납부하는 순간 바로 이제 협의가 들어가는 거죠.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송으로 가게 되면 1심 끝나는 데만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반 2심을 또 항고를 하면 또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 되면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보통 1심에서 끝나긴 끝나는데 그래도 8개월 정도는 소송하는 데만 걸린다는 거죠. 보통 명도를 하게 되면 점유이전 가처분까지도 선행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명도 소송하는 도중에 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3자한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 가처분하고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끝났대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받아가지고 집행하는데 한 두세 달 걸리고 그럼 보통 10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10개월에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또 들어가고 일반 공매든 인도명령 절차가 없어서 명도 소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을 거고 명도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큰 다툼 없이 평화적이게 명도하는 꿀팁이 좀 있나.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일단은 상대방을 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연령대라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최악의 경우에 본집행을 들어갔을 때 내가 그 비용 받아낼 수 있는지를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강제집행을 갔을 때 강제집행에 대한 비용을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노령의 분이라든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받아낼 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내가 그냥 차라리 이사 비용을 좀 주더라도 빨리 내보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절차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셔야 돼요. 절차를 알아야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안 먹히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겠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인도명령 같은 경우는 잔금 납부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대부분 그냥 잔금 납부하는 동시에 법무사한테 위임을 하셔가지고 당일날 바로 그 인도명령을 하거든요. 보통 결정 나오는 데까지는 일주일에 2주 정도 통달하는 데까지 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압박을 한번 하고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처음에 나가서 계고만 하세요. 지금부터 2주간의 기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안 나가게 되면 본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미리 알려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2주 정도 안 나가면 본집행을 시작하게 되죠. 본집행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짐을 다 빼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중요한 건 시간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가는데 얼만큼 걸리냐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처음에 인도명령 신청하고 본집행까지 가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 납부하고 명도를 2, 3개월 안에는 다 협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또 어떤 사례예요? 상대방이 이제 무지하거나 두 번째는 아예 접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몇 건 정도가 강제집행까지 가나요? 70건 받은 거에서 가진 거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군요. 네, 그리고 저도 그걸 원하지도 않고 양쪽이 뭐 이득 보는 것보다 양쪽이 전부 다 손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엔 배려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임차인이든 그리고 채무자인 소유자든 경매가 되고 나서 내 자산을 잃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 상당히 패닉 상태가 많아요. 대화를 할 때도 배려를 좀 해주는 대화가 나와야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절차에 따라서 내가 진행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책정을 해야 돼요. 명도는 협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나는 손해본 것 같다 이렇게 들으면 협상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살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유고 주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고 좀 얘기를 해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명도가 좀 잘 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자기가 의정부에 아파트를 받았는데 2달이 벌써 지났대요.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되고 거기 살고 계신 분이 노령이셨어요. 내가 돈 빌린 적 없어. 내 교회 지인이 돈을 썼는데 곧 갚는데. 그러니까 나는 계속 여기 살 수 있어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관리 사무실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항상 나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위험상이 닥칠까봐 비상연락처가 좀 있으세요. 자식분들의. 전화해서 좀 연락을 해달라고 취해다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2주 지나도 3주 뒤에 연락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복지과에서 연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계곡까지 나갔으니까 2주 안에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짐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좀 찾아주시든가 하지 않으면 이분은 그냥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복지과 분이 이제 가셔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다행히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바로 들어가셨어요. 제일 좀 곤란한 상황이 노령이신 분들이나 아프신 분들이 사실 명도하기가 진짜 어렵지 않나. 감정에 들어가면 많이 힘듭니다. 점유자나 낙찰자 둘 다 안 좋게 끝난 사례가 또 있을까요? 대부분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이사 나가는 날 나가는 거 확인하고 이사비를 주는데 선불로 먼저 원하셨어요. 소유자께서는 그거는 안 된다. 제가 나머지는 이제 보증을 쓰겠다 하는데 끝까지 안 맞아서 배당기일까지 협의를 못 보고 무산이 됐는데 시스템 에어컨 철거해 가셨고 싱크대인 호스 다 잘라놓고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고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피해보고 나가신 분들은 욱하는 성질에 이사비도 하나도 안 먹고 살고 안타깝죠 사실. 수강생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사비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입찰가를 써야 되냐. 그쵸. 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수업 시간 4개 드려요. 어쨌든 최악의 경우에 내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50%에서 60%까지 줄 생각을 가져라. 강제 집행 갔을 때 전용 면적 평당으로 한 1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한 25평 기준으로 하면 한 400만 원 약간 정도 나와요. 200만 원 정도를 내가 줄 수 있고 5대 5보다는 6대 4라는 느낌. 점유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법무사님 5대 5면 저한테 이득 보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유자들이. 소유자한테 말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받았던 비용에서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빼서 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들이 원하는 거를 딱 보니까 심리적으로 5대 5보다는 약간 더 넘겨가졌을 때 이분들은 자기네가 이 협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5대 5로 주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5대 5를 주게 되면 그 다음 날 또 바뀌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사일 협의해서 안 주는 쪽으로 방향을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이사 비용이 나가야 된다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50%에서 조금 더 줘줘라. 투자 경력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지분 정규 강의에 대한 문의도 되게 많은데 정규 강의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지분 정규 강의랑 지분 사업반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분 정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경매 투자보다는 이제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고 경리는 낮출 수 있는 좀 장점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부동산 종류별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분 부동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고 이제 임장도 가게 되고 법원에 직접 참여해서 셀프 등기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때 실제적으로 명도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명도 현장이 있으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점유이전 가처분이라든지 건물인도 계고라든지 참여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님은 강의가 끝나고도 오프라인 스터디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11월 달은 어떤 스터디 내용도 준비하셨는지.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을 무조건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꼭 지분 부동산만 얘기는 하진 않아요. 단기 임대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일반적인 오피스텔, 재건축, 재개발 투자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자해서 수익 냈던 부분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고 지분 부동산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지분 부동산에서 제가 물건 하나 정도를 가지고 와서 서로 상의하고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논의를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분 강의지만 빌라도 보시고 다가구도 보시고 토지도 보시고 하시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시야를 좀 넓히고 지분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